지금 정태익 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이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좀 재밌는 얘기 하려고 준비한 게 있거든요. 근데 정태익 원장님하고 관련된 거라서 제가 빼먹고 넘어왔는데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죠? 여기 정태익 대사님은 외교부의 저의 대선배입니다. 그 대학교 때부터 제가 가까이서 뵙고 늘 평생을 존경하고 따라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고, 오늘 제가 또 여기 와서 이런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된 것도 정 원장님이 오라고 그래서 제가 온 겁니다, 사실. 제가 78년도에 외교부를 처음 들어갔는데요. 78년도 7월 달에 외교부를 들어가서 11월 달에 첫 번째 해외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호주로 출장을 가게 됐는데 그때 우리 정 대사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입니다. 나를 부르시더니 네가 출장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이 하나 있다. 뭡니까? 그랬더니 오는 길에 동경에 들러서 알루미늄 배트를 받아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우리 정태익 과장님이 외교부 야구회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알루미늄 배트라는 게 이 신병기가 막 나왔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대사관에 있는 후배한테 부탁을 해놨으니 가서 알루미늄 배트를 네가 올 때 들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명령을 수행하러 동경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동경에 가서 그분도 이제 정 대사님한테 후배지만 저한테 선배이기 때문에 가서 밥 잘 얻어먹고 알루미늄 배트 사서 들고 제가 왔습니다. 그때 알루미늄 배트를 사서 저한테 밥 먹이고 사서 보내준 사람이 누구냐면 유명한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지난 다음에 우리가 그 얘기를 또 하면서 유 장관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알루미늄 배트 값은 받으셨죠? 그랬더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당시에 유명한 장관도 뭐 2등 서기관인가 뭐 그랬었는데 2등 서기관 봉급에 알루미늄 배트 한 개 값이 꽤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럼 나중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자, (1914년 5월에) 모디 총리가 집권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인도에 관심을 가질 일이 사실은 별로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디 총리가 집권한 이래 인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중국을 대체해서 세계의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인도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실제로 모디 총리의 집권 이래 인도가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자는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인도가 미국, 중국에 이어서 명목상의 GDP에 있어서도 세계 3위로 올라서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타임지 표지입니다. 1914년도에 모디가 집권을 하고 한 1년쯤 지났을 때 타임지가 모디 총리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디 총리를 표지에다가 등장시켰습니다. 그때 나왔던 표지 제목이 Why Modi Matters입니다. 직역을 하면 왜 모디가 문제인가, 의역을 하면 왜 우리는 모디를 주시해야 되는가, 유심히 봐야 되는가, 이 정도 뜻이 되겠습니다. 모디가 인도 총리가 돼서 인도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과연 모디 총리의 영도하에 인도가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세계 속에서 영향력 있는 글로벌 파워로 등장할 것인가, 뭐 이것이 그 인터뷰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인도의 대사로 있었습니다. 그 모디가 집권하는 총선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봤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새롭습니다. 이 타임즈에 모디가 등장하는 것을 보고 저는 무엇을 떠올렸느냐면은 중국이 부상할 때 타임즈가 중국 특집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타임지 표지의 제목이 뭐였었냐면 Rise of China였습니다. 중국의 부상이죠.
저는 모디 총리가 표지에 등장한 것을 보면서 앞으로 몇 년 뒤에 타임즈에 이런 표지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5년 전이죠. 근데 아직도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도가 모디 총리의 리더십 하에 착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아직도 수년 내에 타임즈가 모디 총리를 새로 타임즈 표지 모델로 등장을 시키고, 그때 만약에 인도의 경제 성장이 순조롭게 잘 되고 인도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면 요 전에 보신 그림처럼 모디 총리가 얌전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디 총리가 달려가는 코끼리 혹은 날개 달고 날아가는 코끼리 등에 타고 있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은 몇 가지가 사실 있습니다. 겐지스 문명,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 이런 거는 우리가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때인가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인도 사람들이 수학을 잘하고 제로의 개념을 발명한 사람들이 인도 사람이고, 이런 정도의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불교의 발상지가 인도고 석가모니가 인도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이제 이 정도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가 과연 얼마나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도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옛날부터 어떤 찬란한 문화를 이루어 왔는지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의 왼쪽에 있는 것은 델리에 가면은 관광 코스에 필수적인 관광 코스 하나로 들어가는 꾸뚜미나르라는 것입니다. 이 탑의 이름이 꾸뚜미나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석탑인데요. 1193년도에 무슬림이 인도를 정복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73m짜리 석탑입니다. 이 탑을 보면은 색깔이 좀 붉으스름하죠. 저것을 사암이라고 그럽니다. 이 모래가 어떻게 굳어가지고서 바위처럼 됐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샌드스톤이라고 그러는데, 그 색깔이 저렇게 아름다운 색깔이 나는 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돌을 다듬어서 시멘트를 바른 게 아니고 돌을 다듬어서 차곡차곡 올린 겁니다. 올려서 73m를 올렸습니다. 여기서 그림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실제로 밑에 가서 쳐다보면은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193년입니다. 거의 1000년 전에 세운 탑이 아직도 멀쩡하게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석가탑, 다보탑 높이가 몇 미터나 되실 것 같습니다? 5m 될까요? 석가탑, 다보탑도 이게 자꾸 여기저기 이게 끼우러지고 자꾸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73m짜리 탑이 1000년 동안 저렇게 서 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이미 엄청난 설계 능력, 시공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오른쪽은 뭡니까? 타지마할. 타지마할은 1632년에 지어진 대리석 건물입니다. 샤자한이라는 왕이 자기가 사랑하는 왕비가 자기보다 일찍 죽은 게 안타깝고 서러워서 저 궁전이 아니고 그 무덤을 자기 왕비를 위한 무덤을 저렇게 아름답게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부동관에서 여행을 가면 가이드 설명을 듣다가 부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죠. 좀 얘기 좀 잘 들어보라고. 이렇게 이런 엄청난 자기 마누라를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부인을 위해서 이런 엄청난 대리석 무덤을 마련한 사람은 당신은 뭐냐 이거지. 그럼 남편들이 답변을 하죠. 그 왕비만큼 이쁘면 내가 이거 못하겠냐.
자, 그런데 저 타지마할이라는 건물을 실제로 가져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서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저 건물이 규모도 어마어마하지만 그 아름다움이나 그 기하학적인 그 정교함, 이것이 엄청난 거죠. 이것을 인도 사람들은 1632년에 지었다는 거죠. 자, 이거 다 옛날 얘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최근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인디라 간디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델리에 있는 국제공항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인천공항이 11년째 세계 넘버원 공항이죠. 인천공항이 세계 그러니까 공항이 이렇게 공항 평가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 승객 숫자에 따라서 카테고리별로 1, 2, 3등 뭐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전체 다 합쳐서 종합 챔피언 뭐 이런 걸 정합니다. 우리 인천공항은 자기 카테고리에서도 1등이고 전체 종합 카테고리에서도 항상 1등을 합니다. 11년째. 근데 이 델리 공항이 그 자기 카테고리에서 1등, 2등을 합니다. 이 공항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인천공항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델리 공항에 내리셔서도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을 알고서 쳐다보면 인천 델리 공항이 상당히 공항이 그 시설도 괜찮지만 서비스 개선으로 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 델리 공항은 사실은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표지에 그림이 4개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모디 총리가 서 있는 그림, 그 다음에 인도 젊은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그림,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는 타지마할이 있었고, 왼쪽 밑에 있는 그림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뭔가 이렇게 막 쏘는 게 있었죠. 인도가 우주 강국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2014년 9월에 인도가 망갈라얀이라는 화성 탐사선을 쏩니다. 화성 탐사선을 2013년 11월에 발사를 해서 근 1년 동안 화성까지 가서 2014년 9월에 화성 궤도에 무사히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가서 한 5년 전에 갔죠. 아직도 화성에서 돌면서 자료를 계속 지구에 보내고 있습니다. 자, 화성에 탐사선을 보낸 것은 전 세계에서 4번째입니다. 러시아, 미국, 유럽은 이제 유럽은 여러 나라가 모여서 하는 우주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냈고, 인도가 4번째인데, 놀랍게도 화성 탐사선을 첫 번째 보내는 시도에서, first trial, 첫 번째 시도에서 궤도 진입에 성공시킨 것은 인도가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은 인도가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는 데서 보듯이 과거에도 인도가 저력이 있었고 지금도 인도가 상당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과거 얘기를 백날 해봐야 소용없죠. 지금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인도가 얼마나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모디 총리가 나타났기 때문에 인도가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디 총리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을 연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디 총리는 아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지도자지만 의원 내각제 하에 총리지만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발전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디 총리가 상당히 올바르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디 총리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중요한 것을 거기다가 지금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뭐냐? 메이크 인 인디아. 이것은 제조업 육성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인디아,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인도 전역에 스마트 시티 100개를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 데벨롭먼트라는 건 뭐냐? 경제 발전을 하려면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 젊은이들 기술을 많이 가르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술학교 만들고 이 스케일 데벨롭먼트라는 건 그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게 재미있습니다. 클린 인디아. 인도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게 더러운 나라 이걸 떠올립니다. 실제로 인도는 아직도 화장실, 집에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 2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종종 시골에 있는 처녀가 이 화장실 문제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그런 기사가 종종 나옵니다. 제가 있을 때 기사가 하나 났던 거는 뭐냐면은 그 시골 마을인데요. 이 집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보려면은 무슨 요강 같은 이 동그란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냥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안 보일 만한 데 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볼일을 보고 들고 간 물로 뒤처리를 하는 거죠. 이게 시집안 처녀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힘든 거죠. 그래서 하루는 자기 집에 조금 목돈이 생길 일이 있어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신신당부를 해서 이번에는 화장실을 좀 집안에다가 하나 좀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아버지가 그 약속을 배반하고 그 돈을 가지고 딴 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자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목매어서 자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클린 인디아라는 거는 클린 인디아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집집마다 화장실 하나씩 두는 거. 우리처럼 무슨 화장실을 깨끗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단 화장실을 두는 데서부터 시작하자.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클린 인디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디 총리 등장의 가장 큰 효과는 뭐냐 하면은 인도의 can do spirit,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정신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면은 뭔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것은 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이 모디 총리의 리더십이 있을 때 인도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 또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올라서야지, 그게 불가능하다면은 이 모디 총리 같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거나 또는 그와 유사한 기회가 인도에 다시 오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오케이, 모디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은 알겠는데 리더십만 가지고 성공을 할 수가 있을까? 성공을 할 만한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나 넘버원으로 얘기하는 게 인도의 인적 자원입니다. 엄청난 인구. 과거에는 먹여 살리기 위한 부담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제 세계 선진국들이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지금은 인구가 자원이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 월드뱅크 통계에 의하면 13억 3,900만인데 인구가, 근데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젊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구의 절반이 25세 이하, 평균 연령이 29세입니다. 평균 연령이 29세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얼마죠? 우리는 45세인가 뭐 지금 뭐 그렇다고 그런 것 같은데, 중국도 벌써 평균 연령이 37세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원이 되는 거죠. 이건 양적인 자원이고,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다 우수한 것은 아니로되 우수한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우리가 교육열 때문에 문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새 얼간이라는 인도 영화 보셨죠? 거기에 보면 그 공부하는 거, 공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가 그런 게 나오는데,
인도에 IIT라고 있습니다. 인도 공과대학. 인도 공과대학이 전국에 11개인가 있는데 그 공과대학 들어가려고 갖은 애를 냈습니다. 학부모들은 그냥 자기 애 공부시켜서 그 IIT 넣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IIT 봐서 떨어지면 MIT 가서 알아본다고. 자,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 몇몇은 여러분들 눈에 익숙한 얼굴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세계 유수 기업의 CEO가 된 인도 사람들. 맨 왼쪽부터 말씀드리면 구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 마스터카드, 펩시코의 CEO들입니다. 다 인도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에 인도 사람들이 한 10,000명 정도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우리한테 산업연수생을 안 보내기 때문에 3D 직종에서 일하는 인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일하는 인도 사람들은 삼성이나 LG전자 이런 IT 기업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다른 기업에서 일하더라도 대부분 다 고급 인력들입니다. 인도의 IIT 출신들도 인도에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 있는 10,000명 정도의 인도인들은 상당히 고급 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호의적인 대외 관계입니다. 얼마 전에 파키스탄하고 한판 붙은 거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파키스탄하고는 항상 그런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그렇게 터진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조금 심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4월, 5월에 있는 인도 총선에 국내용으로 써먹기 위해서 어떤 이런 뭐라 그럴까, 우리로 말하자면 북풍을 줬던 북풍을 일으킨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파키스탄하고의 관계가 인도의 어떤 안정성을 해칠 만한 그 단계까지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가장 경계를 하고 대비를 하는 넘버원 가상적이 중국입니다. 중국하고 엄청나게 긴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고 중국하고는 오래전에 소규모지만 전쟁을 한번 한 적도 있고 지금도 영토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를 인도는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하고의 관계가 엄청나게 좋아졌고 미국하고는 동맹 조약을 맺지 않았을 뿐이지 동맹에 준하는 정도의 그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일본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밀착되어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일본 정부는 인도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하고 모디 총리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고 인도하고 일본 두 나라는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긴밀한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서로 국제 무대에서도 상부상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인 경제 환경도 인도에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인도가 대부분 석유를 비롯해서 자원을 수입을 하고 있는데 유가가 비교적 상당 기간 동안 지금 안정된 상태로 가고 있고 세계 경제도 최근에 상당히 호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도가 모디 총리 집권한 이래 인도가 순조롭게 경제 성장을 이뤄나가는데 상당히 호의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모디 총리 집권하에 인도의 국내 정치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선거에서 모디 총리의 집권당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모디 총리 집권의 처음에 한 3년간은 거의 독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과감한 정책들을 많이 피고 이렇게 밀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인도가 5년마다 한 번씩 있는 총선거를 하는데 이번 총선거에서 다시
모디 총리가 집권을 할 수 있느냐. 대개의 예상은 집권은 무난히 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안정적인 다수를 확보를 하느냐가 앞으로 인도 국내 정치가 안정된 기반 하에 경제 발전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느냐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관료 체계입니다. 제가 인도에서 대사를 하면서 이 관료들을 굉장히 제가 유심히 봤는데, 물론 인도에 부패가 있습니다. 부패가 상당히 만연돼 있고 그 부패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 치하서부터 발전시켜온 이 관료 시스템. 우리처럼 5년마다 한 번씩 정권이 바뀌면 관료 시스템이 바닥부터 위까지 완전히 흔들리는 이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라의 행정과 가버넌스가 유지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관료 사이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도의 관료 시스템이 인도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저는 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죠. 부정적인 요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선 복잡하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인종적인 복잡성, 이거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카스트 제도. 카스트 제도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거는 무슨 4가지 카스트가 있다고 그러는데 4가지는 그냥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거고요. 수백 가지에서 수천 가지, 갈래로 나가면 수천 가지 카스트가 다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카스트 제도가 완전히 설패가 됐지만 관습적으로는 인도 사회의 바닥에 아직도 카스트 인식이 침잠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디 총리는 하층 카스트 출신입니다, 사실. 그리고 인도의 대통령 된 사람들 중에서 불가촉 천민이라고 카스트에도 끼지도 못하는 불가촉 천민 출신 대통령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하나 나왔다고 그래서 인도 사회가 이게 카스트가 이제 극복이 됐구나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예외에도 불구하고 인도 사회 전체는 그 카스트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카스트 제도가 다 나쁜 측면으로만 기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평등하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아주 불합리하고 못되먹은 제도이긴 하지만 인도라는 거대한 나라가 안정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카스트 제도가 기여하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의 13억 인구가 너도 나도 다 이퀄, 왜 너만 잘 먹고 잘 사냐, 나도 좀 나눠 먹자라고 달려들기 시작하면 인도 사회가 유지가 될 수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는 카스트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동기부여 부족.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경제개발 시작하면서 잘 살아보세 라든가 또는 나도 열심히 하면은 할 수 있어 라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이제 동기부여가 이제 됐는데 인도도 지금 모디 총리 리더십 하에 국민들한테 이제 그런 거를 불어 넣어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카스트 제도가 좀 부정적인 역할을 좀 하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은데 내가 과도하게 또 애를 쓰느냐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근데 아까 사진을 보여준 그 대기업의 CEO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도 사람들 중에요.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정말 피나게 노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제 근데 인도 전체 인구를 보면 그 사람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인도 전체 국민들은 그냥 자기 동네에서 그냥 자기 카스트에 안주해서 그냥 뭐 이렇게 배 한 꼴로 살면 된다라는데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복잡한 국내 정치입니다. 아까 제가 인도 국내 정치가 비교적 안정돼 있다고 그런 거는 상대적으로 여태까지에 비해서 모디 총리가 들어온 다음에 안정돼 있다는 거고, 근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인도의 정치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무슨 단원제 국회에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슷한 사람한테 투표하고 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29개 주에 주마다 주정부가 따로 다 있고요. 주수상이 따로 있고, 이렇게 다른 나라 같습니다. 그 각 주마다 여당, 야당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이제 지방의회가 이제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규모가 인도는 한 개 주가 1억 명이 넘는 주도 몇 개가 있고요. 그런 주가 예를 들면은 어느 주는 자유한국당이 집권을 하고 있고 그 주수상도 자유한국당 출신이고 어느 주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이고 뭐 이런 걸 상상해 보십시오. 인도는 그런 게 늘 일상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퓰리즘 그러는데 인도만큼 일찍이 포퓰리즘이 발달한 나라도 없죠. 옛날에 우리가 하던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 이런 거는 인도가 굉장히 선구자고 굉장히 발달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은 얘기들 하는 걸로는 지금도 선거를 하면은 이렇게 현금을 나눠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옛날에 어떤 주의 주수상은 그 유권자 한 사람, 유권자 각 집집마다 물론 그때는 흑백 테레비였겠지만 테레비 한 대씩 나눠준 경우도 있다고 그러고요.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 있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부패가 아직도 만연돼 있고요.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갈등. 그 오른쪽 표 밑에 보면은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힌두교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1억 7천만 명이죠. 이슬람교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힌두교가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슬람하고 힌두교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충돌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지금 집권하고 있는 모디 총리의 집권당이 힌두교 원리주의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 모디 총리가 집권하고 있는 집권당이 이 힌두교를 좀 세게 밀어붙이면 이제 그로부터 일어나는 이제 반사작용이 또 있고 그래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을 하려면은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인도의 그 도로, 전력, 물 이 사정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전력이 생산돼서 소비자한테까지 가는 도중에 유실율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유실율이 1%도 안 된다고 그래요. 유실율. 우리는 이제 거의 생산되면 그게 그대로 소비자한테까지 가는 거죠. 인도 같은 경우는 유실률이 크게 보면은 80%.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기술이 모자라서 중간에 새는 전기도 있고 도전이라고 그러죠. 도전. 이 중간에 빼서 쓰는 전기.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도전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집에 전기, 특선 전기 쓰는 집이 있고 일반선 쓰는 전기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특선은 하루 종일 전기가 들어오는 집이고 일반선은 저녁 때가 돼야지 이 전기가 들어오는 집. 그리고 이 전봇대에서 이 선 끌어가지고서 집에다 연결하는 기술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대우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인도에는 아직도 그런 게 많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인도가 가야 할 길이 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요소, 부정적으로 작용할 요소,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그럼 과연 인도가 성공할 거냐? 라는 것을 예측해 보는데, 이걸 누가 자신있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기간 내에 인도가 한국이나 중국이 일으켰던 단기간의 압축 성장,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인도가 두 자릿수 성장을 하는 것,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이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몇 년 동안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7%가 넘고 있죠. 중국은 7% 이하로 이제 떨어져서 조금 이제 중국은 밑으로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작년에 0.1% 올랐다고 뭐 좋아하고 있는데, 그러나 크게 보면은 중국은 그 경제 성장률이 내리막 추세에 들어갔다고 해서 보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가면은 그 인도가 중국도 따라잡고 상당히 세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도 대사로서 본 제 견해에 의하면, 저는 사실 중국 근무도 했습니다. 중국 근무하면서 중국도 좀 가까이서 볼 기회가 있었는데, 길게 보면 한 50년, 100년 정도, 이 정도로 길게 보면은 저는 인도가 중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긍정적 시나리오에 기초해서 인도가 그래도 뭐 이런 긍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요소가 더 작용을 많이 해서 잘 나갔을 때 그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인도가 중국이 한동안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 역할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도가 세계 경제의 발전을 견인하는 성장 엔진 역할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2030년도 정도 되면은 불과 10년 뒤 얘기죠. 그때쯤 되면은 확실하게 인도가 일본은 넘어서서 미국, 중국에 이은 GDP 규모 세계 3위의 나라가 되리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인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월드뱅크가 매년 발표하는 사업 용이성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모디 총리가 2014년도에 집권할 때는 인도가 142등이었습니다. 그게 작년에 인도가 77위로 올라섰습니다. 불과 4년 반 정도 사이에 142등에서 77위로 올라섰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도가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경제적인 파워를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제 정치 면에 있어서도 인도의 영향력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입김이 세지는 거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인도의 문화가 세계에 전파가 될 것입니다. 이미 인도 문화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에 상당히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미 인도 식당이 굉장히 많아졌죠. 우리가 인도 음식 가끔 먹는 게 이제는 부자연스럽지 않죠. 그 다음에 인도의 요가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상당히 많은 숫자의 한국인들이 인도에 가서 요가 스쿨 가가지고 요가 강사 자격증 따와서 여기서 요가 가르치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서 수행을 하시는 한국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쓰나미 사태 기억하십니까? 태국에서 신혼부부들 많이 죽었지만 그때 쓰나미가 인도네시아, 인도까지도 쓰나미가 그때 덮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외교부에서 담당 국장을 했을 텐데, 그래서 실종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여행 가서 연락 없으신 분들 쓰나미에 희생됐을지 모르니까 신고하십시오 그랬더니 인도에서 실종됐다는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인도에 왜 이렇게 많아? 근데 그분들 대부분이 뭐냐면요, 인도에 간다고 그러고 집에다 얘기하고 인도에 갔다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인도에 가서 무슨 자기 수행한다고 어디 들어가서 조금 지나서 가족하고 연락을 끊는 겁니다. 가족들도 그거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신고하라니까 정부의 손을 빌려서 좀 혹시 연락이 닿을까 하고 다 신고한 겁니다. 인도에는 알게 모르게 왔다 갔다 하는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고 모르는 사이에 인도의 문화가 우리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도가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성공을 못할 것이냐 아무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인도가 성공해서 나쁠 게 없죠. 인도가 성공해서 손해보는 나라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으로서는 인도가 성공하면 할수록 우리한테 도움이 되면 되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도가 성공하도록 우리 한국도 인도와 손잡고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인도의 관계를 보시겠습니다. 한국과 인도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사전 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허황우 스토리 아십니까? 얼마 전에 대통령 부인께서 인도 가셨죠. 왜 가셨냐면은 AD 48년에 인도 아유디아에서 와서 김수로 왕하고 결혼한 허황우. 허황우의 고향이 아유디아입니다. 그 아유디아의 기념공원이 옛날에 쬐끄만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더 큰 공원으로 확장해 가는데 그 기공식을 하는데 김윤옥 여사가 갔던, 김윤옥이 맞나요?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숙, 김윤옥은 그 전이죠. 그때 왔던 허황우와 김수로 왕의 후손이 누구냐면 김해김씨, 김해허씨, 인천이씨입니다. 이분들이 가락종친회라고 종친회를 같이 하는데 그분들 주장에 의하면 가락종친회 후손만 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중에 내 몸속에 인도피 한 방울도 안 섞였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성시 쓰는 사람들만 700만이잖아요. 근데 저처럼 우리 어머니가 허씨인 사람도 인도피가 섞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허황우가 올 때 혼자 오지 않았죠. 공주니까 한 20명쯤 데리고 왔겠죠. 그 사람들이 다 여기 정착했잖아요. 그럼 허황우 혼자 버티는 게 700만 명인데 20명이 버티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것뿐 아니라 인도는 사실은 6.25 때 전투병을 파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인도가 6.25 때 우리한테 파병을 했습니다. 의료지원단. 이분들은 전투의료단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낙하산 메고 적진에 뛰어드는 의사들이에요. 제가 그 부대를 가봤었는데. 그 전사자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6.25 때 파병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도가 뭡니까? 불교가 인도에서 와서 전파가 됐죠. 자, 최근에는 90년대 초에 인도가 경제 개방을 시작하면서 우리 기업이 인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LG전자 또는 현대자동차는 인도에서 상당히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세파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인도하고 자유무역협정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여파로 양국 간의 교역량이 급속도로 늘어서 2011년도에는 양국 간 교역량이 200억 불을 넘어서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조금 경기 침체나 이런 것 때문에 교역량이 다시 줄어들긴 했지만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해서 양국 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절정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고 금년도에 바로 얼마 전에 모디 총리 오셨었죠. 와서 롯데 월드타워에도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도 하고 한번 다녀봤습니다. 인도는 처음에는 룩 이스트 하다가 모디 총리가 들어와서는 액트 이스트 정책이라고 동방 정책입니다. 동쪽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정책을 인도는 오래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 기업들 보고 우리나라 보고 인도하고 뭘 좀 같이 해보자고 계속 구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인도가 원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오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정부 들어와서 신남방 정책이라는 것을 제창을 하면서 물론 처음에는 아세안에 중점을 두고 시작한 것이지만 거기에 인도까지 같이 넣어서 인도를 중시하는 정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도 인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인도하고의 관계를 잘 끌고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끌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냐. 우리는 인도하면 버릇처럼 나오는 게 중국을 대체할 만한 시장, 마지막 남은 시장,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보세요, 앞에.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인도랑 맺었습니다. 가서 돈만 벌어먹는 걸 가지고서 전략적 동반자라고 하진 않죠. 가서 우리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거 가지고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라고 그러진 않죠. 어떤 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냐. 날씨 좋을 때나 굿을 때나 서로 협력을 하고 상대방이 어려울 때는 내가 가서 도와주고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뭐냐. 상대방이 원하는 게 있으면 웬만하면 해주고 뭐 이런 게 전략적 동반자 관계죠. 이거는 경제뿐 아니고 돈 벌어먹는 것뿐 아니고 정치, 군사,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의 협력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인식이 좀 모자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너무 경제, 돈하고만 연결시키는 아주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제가 40년 가까운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일즈 외교, 실리 외교. 저는 그 말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세일즈 외교, 실리 외교는 그냥 안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간판을 걸고 선전하는 것은 못 되는 겁니다. 세일즈 외교, 실리 외교를 간단하게 쉬운 말로 풀면 뭡니까? 쩐되는 외교죠. 쩐되는 외교. 그러니까 우리는 쩐 안 되면 니들하고 안 하겠다 이거예요. 쩐이 안 되면 니들하고 친구도 안 하겠다. 이거를 우리는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가서 떠들고 다닌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세일즈 외교 한다. 뭐. 우리는 실리 외교를 한다. 이것도 그 실리 외교 한다는 건 뭐예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해야 되면은 내가 그 나라가 도와달라는 거 못 도와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고서 우리가 아쉬우면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죠. 말이 안 되죠. 너무 얌체죠. 그래서 인도하고의 관계도 우리가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경제를 경제 물론 잘해야죠. 경제를 하면서도 인도하고의 협력 관계를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특히 정치, 군사 분야에서도 인도하고의 협력, 전략적 협력 그런 것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인도하고의 관계를 절친의 관계, 가장 친한 친구, 절친 아닙니까? 절친의 단계까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절친이 뭡니까? 내가 아쉬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 내가 어려울 때 가서 하소연할 수 있는 친구, 이게 절친 아닙니까? 밤늦게라도 전화할 수 있는 친구, 이게 절친 아닙니까?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절친이 어느 나라입니까?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미국이 절친입니까? 중국이 절친입니까? 일본이 절친입니까? 러시아가 절친입니까? 어느 나라가 절친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절친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을 자꾸 밀어내고 있습니다.
자, 일본하고는 과거사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다고 치죠. 국민 감정이 있어서. 자, 인도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인도하고는 과거사 문제나 이런 앙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도하고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굉장히 쉽게 절친이 될 수 있어요. 인도 사람들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무슨 옛날에 영어 배울 때 영국 유모집 같은 데 보면 인도 사람을 비하해 놓은 유모집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인도 사람에 대한 인상을 좀 나쁘게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인도 사람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우리랑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인도 사람들이 혈연, 학연, 지연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우리보다 더해요. 인도 사람들은 아직도 3대, 4대가 같은 집에 사는 게 굉장히 일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장가 가면 당연히 며느리가 집에 방 한 칸 있으면 들어와서 사는 걸로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인도 대사하면서 주장했던 게, 우리가 지금 늘 입만 띄면 4강 그러는데 4강 중에 어느 나라를 빼고서 인도를 집어넣자고 그러긴 뭐하니까 인도까지 포함해서 5강이라고라도 좀 불러주자. 그리고 대사도 좀 비중 있는 중요한 사람을 좀 보내고, 이렇게 제가 주장을 좀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대통령이 인도 가기 전에 그 모디 총리나 인도 언론에서 했던 얘기들입니다. 우리 한국 보고 빨리 와서 인도에서 기회를 잡아라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인도 정부나 인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92년도에 중국하고 수교했는데, 수교 초기에만 해도 우리 중소기업만 가도 중국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극진히 대접하면서 얼마나 환영을 했습니다. 그게 몇 년 갔습니까? 10년 정도 갔습니다. 10년 정도 갔습니다. 자, 인도가 아직은 우리가 가면 환영을 합니다. 자, 인도가 7% 성장을 계속 한다고 볼 때 몇 년을 인도가 더 기다려줄 것 같습니까? 멀지 않았죠? 조선일보가 이런 사설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숙명처럼 달려가야 할 인도로 가는 길. 이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도로 가는 길이 쉽고 평탄하거나 성공이 보장되어 있을지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길은 우리 경제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다.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자, 여기 뭐 교수님들도 계시고 기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선은 우리 기업들이 가서 투자를 하고 인도에 가서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인도가 주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 기회가 언제까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인도가 비즈니스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렵죠. 첫째는 생활 여건이 안 좋으니까 주재원들이 가서 고생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즈니스 어떤 이런 그 관심이나 이런 것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게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쓰는 신경만큼 인도 가서 쓰면은 저는 성공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도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쉬우면은 일본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한테는 더 쉽죠. 어렵기 때문에 우리한테까지 기회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 역발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학연, 지연, 혈연이 강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겉으로 보면 뭐냐면 처음에는 배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인도 내부에 파고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100% 나 혼자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인도에 믿을 만한 실력 있는 파트너를 친구로 만드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대기업들 삼성, LG, 현대가 지금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100% 지금 투자해서 현재까지는 성공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회사들도 인도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인도의 재벌 그룹들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어야 된다고 저는 그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기 힘든 인도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인도 사람들이 거짓말 많이 하고 약속 안 지키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제가 역사 공부를 좀 해보니까 한 100년 전 남짓 그때 전 세계에서 거짓말 제일 잘한다고 욕을 제일 많이 먹는 게 한국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은 어느 동네 가든지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정도의 실력과 경계심은 가지고 있어야죠. 당연히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정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여지를 주지 않고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고 내가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가 그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인도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은 우리의 친구도 될 수 있고 우리한테 엄청난 이득을 줄 수 있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우리가 기업의 입장에서나 정부의 입장에서나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여러분 개인들도 인도에 여행 갈 기회가 있으면 좀 더 긍정적인 눈으로 인도를 좀 봐주시고 또 인도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친구로서 좀 사귀는 노력을 하고 이렇게 좀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